네, 앞에 동영상 강의에서는요, 상징놀이의 가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놀이, 우리 앞에서 그 사물놀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그리고 논리수학적, 그리고 사회적 지식을 쌓고, 그리고 지식 어떤 도전을 하며 실험, 탐구의 과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사물놀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냥 사물놀이 하는 장면에서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징놀이를 이야기하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첫 번째는 상징놀이는 추상적 사고의 기저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내적 표상을 사물,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했는지, 그리고 상징적 변환이라는 것. 그래서 같은 사물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에 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추상적 사고의 기반이 되고, 이것은 또한 문해력, 각각의 소리, 문자의 의미를 부여한 문해력, 문해적인 것, 그리고 논리적, 수학적, 실험적 사고에서의 추상적 사고, 그 다음 문제 해결에서의 추상적 사고와 관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또 이 상징놀이가 또 사고의 유창성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물과 도시 간의 어떤 느슨함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더 다양한 생각을 창출해내는 유창성, 있고, 그것이 결국에 창의력과 관련이 되는 거죠.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징놀이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놀이 중에 하나가 또 극놀이였습니다. 극놀이. 상징적인 극놀이, 사회 극놀이.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놀이 장면 한번 볼게요. 4세인 에리카와 3세인 멜리사가 병원 침대와 의료용 소도구 두 개의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두 아동은 환자들이 장난감 치대를 공유하는데 동의했지만 베개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에리카가 담요를 가져와서 여러 번 접어서 자기 인형의 머리 밑에 받쳐줬다. 자, 이제 우리는 둘 다 베개가 있어. 에리카가 결론을 짓고 이제 논쟁으로 방해되는 일이 없이 놀이가 지속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협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서도 이제 사회성, 도덕성, 놀이를 통해 배우는 도덕적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극놀이는 결국에는 이 안에 내재된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비명시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 아이들은 이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상하고 그리고 협의해 가면서 놀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재된 규칙 동안 계속해서 협의된 놀이 스토리 자체가 협의된 내용이고, 그죠? 협의된 내용이고, 함께 구성해 가는 거죠. 의미의 공동 구성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자 그 역할에서 얼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담요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니 베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전에 유연함이죠. 유연함. 문제 해결의 추상적 사고. 유연한 그 연결이 도식과 사물 간의 유연한 연결이 결국 유창하게
유창성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담요를 가져와서 여러 번 접어가지고 또 이거를 베개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이게 더 분란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논쟁된 일 없이 놀이가 자연스럽게 또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런 유창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고의 유연성은 결국 비판적 사고의 일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적 사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적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 다른 방식과 다른 관점을 취해서 돌아보는 이게 비판적 사고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유연함이 이 비판적 사고의 일부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상징극놀이 과정에서 3번, 네, 비판적 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유창성, 유능성, 사고의 그런 그 유연함, 이런 것은 결국 이 비판적 사고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아동이 그 공연 안의 배우, 여기에서는 그 두 아동은 환자들, 여기서는 이제 인형이에요, 인형. 그리고 본인들이 뭐예요? 의사가 되든 뭐 간호사가 되든 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 공연 안에서의 배우의 역할을 하다가 다시 공연 밖으로 나와서 자, 이제 우리는 둘 다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뭐뭐라고 하자, 이렇다고 하자. 그래서 공연 안과 밖을 넘나들거든요. 공연 역할을 상연하다가 행위와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 흐름을 움직이고, 공연 안에서, 공연 밖에서는 어떤 역할에 적합한 행동, 내가 누구라고 할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죠. 그래서 가상의 역할을 벗어나서 이런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공연 안의 배우와 공연 밖의 감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이어지는 협상이 아동에게 놀이 상대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니까 같이 놀이하는 상대의 관점을 고려해서 안에서의 배우 역할도 하고 밖에서의 감독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아동은 역할을 상연하면서 함께 협의된 이야기를 협의해 가면서 이야기를 공연을 하고, 경은 밖에서는 어떤 역할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타협을 이루어 가면서 가상의 역할에 벗어난 상태에서 이런 타협을 이루고 다시 공연 안으로 들어가고, 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맥락, 아까 전에 상징적 사고는 탈맥락적 상황에서 지연 모방을 통해서 상징화를 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서로 다른 맥락, 상상과 현실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사고의 유연성, 상상, 추상적 사고, 논리적인 조작, 비판적 사고의 일부이자 토대가 된다. 그래서 놀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고 상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 사고의 기초가 되고 논리적 조작 능력의 기초가 되고 또 비판적 사고의 또 기초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 일부이기도 하지만 토대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상징놀이, 사회적 극놀이가 계속해서 아까 이어서 사물놀이, 상징놀이의 가치에 이어서 상징적 극놀이는 어떤 것인가, 이야기 안에서 아이들의 유연함,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상상, 추상적 사고, 그것이 결국에는 논리적인 조작과 비판적 사고의 일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된 게 비판적 사고라는 거네요. 그죠? 아까 유연함에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역할의 어떤 공연 안과 밖의 역할의 넘나듦, 그것 또한 상상과 현실의 공간에 넘나드는 사고의 유연함을 보여준다. 사고의 유연함. 자, 그래서 상징놀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협의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의미의 공동 구성, 결국에는 간주간적 사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더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네, 자유롭게 놀이하는 유아들의 놀이에서 아이들의 놀이에서 순식간에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사물의 조작과 구성놀이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징놀이, 구성놀이가 이 사회극 놀이 안에서 사물의 조작, 구성놀이, 사물놀이, 구성놀이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성해가는 마을이 되면서 그 구성된 것이 상상과 통합되면서 공유된 집단적 내러티브가 된다. 네, 집단적인 공유된 이야기 구성이죠. 이야기 구성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공유하면서 협의된 이야기. 그래서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상호 주관성 발달의 장이 된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반영해가면서 또 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 주관성, 결국에 의미의 공동 구성, 우리가 배움할 때 얘기했죠. 배움에서는 의미의 공동 구성 과정이다. 서로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그 이야기를 반영해서 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런 상호주관성 발달의 장이 되는 곳이 또 사회극놀이의 상황이고 가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물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충분히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런 기능놀이, 상징놀이, 구성놀이, 사회극놀이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 정말 우리가 좀 구성주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더 깊이 있게 들어봤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알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이해하고 실험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또 이후에 더 고도의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추상적 사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고의 유연함과 창의적 사고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의무의 공동 구성, 협의된 내러티브, 상호 주관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장이다라고까지 더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아제가 이야기한 놀이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규칙이 있는 게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의 그 사회극놀이에서는 즉석으로 규칙을 협상하죠.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그리고 갈등 상황이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즉석으로 협의해 가면서 이런 그 놀이의 틀 안에서 놀이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 규칙이, 이건 이제 내재된 어떤 그런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좀 더 외부적, 명시적 규칙이 되면서 규칙이 있는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고츠키는 모든 놀이마다 규칙이 있고 새로운 수준의 발달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러한 규칙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비고츠키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규칙이 있답니다. 모든 놀이는 규칙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발달 단계에 넘어갈 때 이런 규칙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 그 규칙이 암시적인 극놀이에서는 규칙이 암시적인 극놀이는 규칙이 명시적인 게임의 기초로 형성한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역할놀이, 극놀이, 사회극놀이는 규칙이 암시적이고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칙이 명시적인 규칙으로 드러난 것이 규칙 있는 게임의 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놀이에서 규칙은 놀이나 사건의 역할과 행동의 조직을 좌우하는데, 그리고 캐릭터의 행동이나 가상적 사건을 좌우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극놀이라면 이제 점차적으로 명시된 규칙을 정하고 협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경험, 가족, 문화적 배경에서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놀이 시작 전에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게임하는 규칙 있는 게임이 또 하나의 놀이의 유형으로 또 발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이런 합의에 기초한 규칙이 사회 기능의 필수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 사회성 발달, 앞에서 사회성 발달, 그리고 도덕성. 그래서 놀이를 통해 배우는 도덕적인 가치, 사회성 발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자발적인 규칙을 지키는 거. 네. 자발적 도덕성. 그렇죠? 자율적인 도덕성이죠. 자율적 도덕성 이야기 했었죠. 네. 그래서 비고치기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면서 규칙 있는 게임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앞에서는 삐아제 이론을 주로 많이 언급하면서 이를 토대로 이제 이걸 적용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달적인 가치, 인지적인 발달 과적 측면, 어떤 지식 구성의 측면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비고츠키 얘기들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이론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비고츠키는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봤는가, 구성주의자인 비고츠키의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관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또한 아이들의 놀이의 어떤 특성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비고츠키는요, 삐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고츠키는 어떻게 불리나요? 네. 사회적 구성주의자라고 불리죠.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 비고츠키는요, 앞에서 이제 피아제와 달리, 피아제 같은 경우는 개인 내적 인지 구성, 뭐 이렇게 인지적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동화, 조절, 적응, 그리고 평형화 이런 개념들을 써서 개인 내적인 인지 구성의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비고츠키는 어떻게 봤느냐? 이게 개인 내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 분리돼서 고려되거나 논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내적 안에서의 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회와 문화, 역사와는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큰 어떤 영향력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 비고츠키의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자라고 비고츠키를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츠키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받아들인 이 비고츠키의 관점들을 좀 살펴보고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놀이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비고츠키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 그런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츠키는요, 삐아제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삐아제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그러니까 단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고츠키는 어쨌든 더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은 훌륭한 저서들을 썼을 것 같은데요. 뭐 아쉽게도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쓴 책들도 이후에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고 발달에서의 사회문화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의 마음, 사고 발달 간의 관계를 보면서 아동의 이해는 무엇의 결과로 발달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달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개인의 어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인 내적인 상호작용 안에서의 과정을 봤다면 삐아제는
비고스키는 사회, 인간과 인간 간의 이제 관계 안에서, 대화 안에서, 혹은 어떤 대화적인 어떤 사회 상호작용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그 문화, 사회적인 어떤 그 요소들, 이런 것도 있겠고,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것들도 있겠고,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아동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개념, 여러분 잘 알죠? 근접 발달 영역, G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는 GPD랑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죠, 스캐폴딩.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의 놀이 안에서의 이 상호작용은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아이들 간의 대화가 있었죠. 이 대화가 결국에는 놀이의 흐름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인지적 발달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대화라는 것 자체가 놀이 흐름이자 이 아이가 처해 있는 놀이의 맥락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화는 놀이의 맥락이고 사회적 맥락으로서 아이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안에서 인지 발달적 인지 발달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놀이 중에 이루어지는 대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은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비고츠크의 관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삐아제랑 좀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보면요. 삐아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지 발달의 단계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 2세에서 7세까지, 7세에서 11세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발달이라는 것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발달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지금 또 비판의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발달 단계를 이렇게 따르게 한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삐아제는 그래서 인지 발달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성.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회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서 문화적 어떤 보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개인 내적인 학습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고스키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마다 다 다른 거죠. 문화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특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지 발달에 있어서 그 문화적 특수성이 있다. 각각의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인지 발달은. 이거는 보편적이다. 인지 발달의 단계가. 라고 하면 비고스키는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가 중재한다. 사회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요소들이 이 인지 발달에서 중재하고 있다.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인 내에서의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피아제와 달리, 개인 내적인 과정과 달리 비고스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과정, 상호작용, 대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되는 게 스캐폴딩입니다. 스캐폴딩. 스캐폴딩. 성인이나 어떤 좀 더 유능한 또래와 대화하면서 스캐폴딩을 하면서 그 지금 현재 수준의 발달 능력에서 조금 더 근접해 있는 발달 부분으로 발달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죠.
그죠? 그게 이제 GPD고요. GPD의 개념이고, 현재 발달 수준에서, 그리고, 도움이, 여기 이 근접해 있는 이 부분을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달. 여기는 완전히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혼자 해낼 수 있는 것. 이 밖에는, 아예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발달의 어떤 발달 능력치. 그렇다면 이 근접해 있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스캐폴딩에 의해서 해낼 수 있는 영역이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게 본인의 어떤 또 다른 발달 영역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것이 이제 비고츠키가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의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그런 상호작용적인 부분, 개인 간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동과 성인 간의 대화는 특정 문화, 역사,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안에서 적절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습득한다. 문화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은 어떤 보편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게 식사하는 거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눈에 이렇게 가시적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가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배우고 있고, 혹은 뭐 가시적인 것들도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거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화 안에서는 적절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또 배워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놀이 발달은 이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고, 특히나 아이들의 놀이는 놀이 안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가치들,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 놀이 자체가 이 사회 문화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죠. 아이들의 놀이 안에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죠. 놀이 안에 있는 뭐 규칙이라든지 역할 극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근접 발달 영역 얘기를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도움이 없이 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이제 이 현재 발달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접해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근접 발달, 도움을 받으면 배울 수 있는, 발달해 갈 수 있는 거라면 이 스캐폴딩 혹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꼭 유능함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런 스캐폴딩을 통해서 이것을 학습 가능하고 발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경험들, 우리가 이제 놀이 과정에서 놀이하면서도 아이들이 경험을 주고받고 지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이들이 더 배우잖아요. 그런 과정이 다 스캐폴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유된 환경과 또 상호작용. 그래서 놀이하는 과정에서 또 협동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경험, 지식, 나는 어땠어? 내가 아는 건 뭐야? 하고 나누었던 것들. 이것이 이 또 다른 아이들의 지식의 폭을 넓혀주고 경험의 폭을 넓혀주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또 발달해 간다는 것이 이 놀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캐폴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전에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달라? 길이가 높이가 얼만큼 달라? 라고 차이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런 차이에 대한 발문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어떤 차이가 있지? 하고 사고를 유발시키죠. 이런 상호작용. 스캐폴딩이 아이로 하여금 그런 또 다른 어떤 사고를 더 넓혀주고 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근접 발달 영역 그리고 스캐폴딩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이 놀이를 바라보았을 때 놀이가 하는 또 아이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놀이가 결국 놀이하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놀이하면서 발달을 더 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캐폴딩하고 GPD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더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 아이들과 이제 성인과의 대화를 이제 스캐폴딩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화, 사회 문화에서 적절하게 사고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법을 습득하면서 그게 바로 스캐폴딩, 놀이가 비계 설정이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이런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 일어나는 맥락이 된다. 그래서 놀이하는 맥락 자체 안에서 이런 스캐폴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뭐 성인과 아이가 이야기 나누면서 혹은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 간의 경험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지식을 나누면서 서로 이런 스캐폴딩이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놀이 자체가 또 스캐폴딩이 된다. 그래서 놀이적인 스캐폴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논리적인 스캐폴딩. 그래서 이거는 스캐폴딩은 꼭 대화뿐만이 아니라 뭐 시각적인 스캐폴딩, 자료, 매체적인 스캐폴딩, 환경적 스캐폴딩, 놀이적 스캐폴딩. 그래서 교사가 놀이라는 것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한번 놀아 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놀이 방법적인 부분을 제안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또 다른 어떤 놀이를 제안하면서 그 놀이를 통해서 또 스캐폴딩이 일어나는 놀이적 스캐폴딩. 환경, 매체, 시각적 자료 이런 스캐폴딩이 다양한 스캐폴딩이 있습니다. 뭐 언어적 스캐폴딩, 대화, 발문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스캐폴딩이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이 바로 놀이고 또 놀이 이 자체도 스캐폴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비고츠키의 또 스캐폴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가 더 나아가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은 동료 또래나 교사와 더불어 학습한다. 더불어 놀면서 배운다. 자,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의 관점은 배운다는 것은 주도적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아이의 주도적 과정이긴 하지만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지원에 의해서 또 지식이 구성된다. 이런 지원이 또 아이들의 배움을 심화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배움을 심화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은 다 노는데 교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럼 학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주도적인 과정에 의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때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지원에 의해서 이런 스캐폴딩이 이 배움의 심화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비고츠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피아제와 비고스키는 결국에는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개인 내에서의 인지적 구성 과정을 이야기했고 비고스키는 개인 간과 개인 간 과정과 또 개인 내에서의 어떤 과정을 같이 또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인지의 구성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또 넓혀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학습에서 배움에 있어서 개인 간 과정과 개인 내 과정을 또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영상 강의로 제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갈까요? 네, 지금 벌써 30분이 넘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강의를 마치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 이 비고스키의 이 근접 발달 영역, 순환적 모형 요거를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이게 놀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인 간 과정과 개인 내 과정으로 됐는지, 인지적인 구성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이 비고스키가 이야기한 아동의 놀이에 대한 관점 정리하고
비고치키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